유엔 안보리가 ICBM을 시험 발사한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규탄 언론 성명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후 북중러 대 서방국과의 대립 구도가 더 뚜렷해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인수위는 유엔 안보리 규탄 성명 채택 무산에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주 지역에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지붕이 날아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들의 잔혹한 범행 수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명의로 사체를 썼고 범행을 은폐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가 5년 만에 열렸는데 북한의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하기 위한 성명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등 서방 상임 이사국과 대부분의 이사국이 명백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방과 사이가 더 벌어진 러시아와 중국 두 상임 이사국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 외교 안보 지형은 북한을 상대해야 할 윤석열 당선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이사국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사국들은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을 규탄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the DPRK's ICBM launch. 미국은 5년 전에 채택한 결의안 2397호를 언급하며 제재를 확실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현재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는 원유 공급량을 더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So now is not the time to end our sanctions. Now is the time to enforce them. 하지만 규탄 목소리는 성명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问题根源在于朝鲜面临的外部安全威胁长期得不到消除，朝方的合理安全关切始终没有得到解决。 미 국방부는 시험 발사에 대한 정보를 평가 중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북한이 시험 발사를 통해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켜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이 러시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의 북한 규탄 성명 채택 무산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보면 미국에 대한 견제를 명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ICBM 발사가 미국이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러시아도 더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응해 더 밀착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대 한미를 비롯한 서방국가 구도로 신냉전 체제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준 주유엔 중국 대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한반도 주변에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해 북한의 안보를 위협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측도 안보리에서 양측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건 북한 주민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했습니다. ICBM 발사 직후 중국과 러시아 북핵 대표가 모스크바에서 별도 회동을 갖고 북한은 유엔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북중러 3국의 공조 체제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언급을 꺼리는 테난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사건을 언급하며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I mean, talk about what happened in Tiananmen Square. That's Tiananmen Square.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국가 내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 편에 설 국가들은 누구고 서방 국가들 편에 설 국가들은 누구냐. 국제적인 편가르기가 이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수포로 돌아간 가운데 차기 윤석열 정부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이처럼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대립 구도가 명확해지는 상황은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 외교 안보 정책 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초강대국 사이에서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인수위 측은 이번 유엔 안보리의 규탄 성명 채택 불발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한미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ICBM 규탄 언론 성명이 무산되자 인수위는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로 국제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엔 안보리가 대외적으로 일치된 입장을 표명하는 데 실패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결의안도 아닌 가장 낮은 단계의 언론 성명조차 채택을 못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수위 측은 대화를 계속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기조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법을 병행해야겠지만 동시에 북한의 핵 미사일 ICBM 능력을 대응하는 억제력을 확충하는 것도.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미국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나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2시간가량 조찬을 함께 했는데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한미 관계가 더욱 밀도 있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고 펜스 전 부통령은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자신의 SNS에 윤 당선인은 자유의 옹호자이며 다가올 여러 세대 동안 미국과 한국 간의 꺾을 수 없는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블록버스터 영화의 주인공처럼 묘사했던 북한이 오늘은 ICBM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연일 김정은 공적 띄우기에 나선 겁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 17형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치자 TV로 발사 장면을 지켜보던 북한 주민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박수치며 환호합니다. 3, 4, 5 모여 발사 성공 소식을 전한 신문 기사를 함께 읽기도 합니다. 이 심장이 뛴 것으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야야했습니다. 야, 막 힘이 납니다.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 소식에 접한 저희 가슴은 용암마냥 끓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에 등장한 주민들은 입을 모아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경례하는 청기서 동지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선의 힘과 지혜로 이루어진 완벽한 우리의 것이라며 자력 개발을 강조하고 가슴 뻐근하도록 통쾌한 우리의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어려움이 다 외부에서 온 것이고 외부의 위협을 이렇게 우리 지도자가 잘 막아주고 있다라고 주민들을 결속시키려고 하는. 조선중앙TV는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ICBM 발사 현장 지도 모습을 헐리우드 영화처럼 편집해 내보냈는데 최근 살을 뺀 김 위원장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새 정부 들어 달라질 정책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취재호특이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대북 정책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는 구걸하거나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황병준 기자, 이번 주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관점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9.19 합의 위반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방사포는 9.19 위반 아닙니까? 이건 명확한 위반이죠. 북한이 방사포를 쏜 지역은 평안남도 숙천으로 관측이 됐는데 이 합의된 구간보다 더 북쪽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서욱 장관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 파기입니까? 아닙니다. 국방부 합의한 지역은 아닙니다. 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실제로 합의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남과 북은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9.19 합의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의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첫 간사단 회의에서 이 안보 문제를 짚었다는 거에 방점이 있는 것 같고, 자,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2번의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ICBM 미사일 발사를 감행을 했는데 윤 당선인 측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엔 1시간가량 비행하는 등 명백하게 ICBM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건 ICBM이라는 그 모라토리엄 유예를 파기하는 수준의 무력 도발을 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이것에 대해서 강력 규탄한다고 한 것만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방향이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어떻게 달라질지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한미 훈련을 재개할까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이 한미가 함께 진행하는 야외 기동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한미 2+2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인수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북 교류와 평화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가 한 차례밖에 실현하지 못했던 게 바로 이산가족 상봉인데요. 윤 정부에서는 좀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윤 당선인 측이 다시 추진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인수위가 통일부 업무 보고를 한 뒤에 이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강경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서 통일부 폐지는 없다. 이 남북 교류 협력, 인도주의 지원과 같은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강경책은 아니지만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것 같은데 인수위 외교안보위원회 면면들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분이 김성한 전 차관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냈고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가 구사했던 한미 동맹 중시, 탈이념 국익 중심 기조를 복원,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 김태효 전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북한이 핵 폐기에 나서면서 경제 지원, 안전보장 약속을 제공한다는 이 그랜드 바겐 구상을 짰던 데 일조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현재는 성균관대 교수로 있는데요.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대북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앞으로 5년 동안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중심 있는 설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 줄 톡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치 보기는 없다로 하겠습니다.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남북 관계를 위한 나름의 판단이었겠지만 지금의 현 상황을 보면 그 전략이 옳았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이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만큼 이 원칙적인 대응으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가 출범 8일 만에 본격적으로 국정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첫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인수위 전원이 모인 이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제일 중요한 건 경제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정과제 선정 기준으로는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을 제시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수위 전원인 180여 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윤석열 당선인은 제일 중요한 건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고 또 우리 산업 구조를 더 첨단화, 고도화시켜 나가야 되는. 또 인수위원 각자의 전문 분야를 넘어 국민의 이익이라는 공통과제를 생각해달라며 국정과제 선정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현 정부가 한 일 중에도 계승해야 할 것들은 선별해 이어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실용주의고 그리고 국민의 이익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게 없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국민을 위한 길을 강조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국민을 위해서 꼭 가야 할 그 길을 찾을 책무가 주어져 있다고. 윤 당선인은 예정과 달리 인사말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며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들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각 분과로부터 국정과제 초안을 10여 개씩 취합하고 다음 달 4일 전체 회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백화점식으로 여러 과제를 나열하기보다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인수위는 조직 개편 TF를 꾸리고 부처별 기능 이전 등 정부 조직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한 윤 당선인의 기조를 감안하면 일부 부처의 기능 조정과 축소가 예상되는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수위는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을 중심으로 내일부터 정부 조직 개편 TF를 본격 가동합니다. 정부 규모는 문재인 정권에서 18부 5처 18청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됐는데 윤 당선인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해왔습니다. 저는 하는 일에 비해서는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합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등으로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과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통합,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벤처부 등의 기능 정리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172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인수위 구상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인수위 내에서도 4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맞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여론의 동의를 충분히 얻은 뒤 취임 이후 개정안을 제출하는 편이 낫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분간은 문재인 정부 장관들과의 이른바 어색한 동거가 불가피합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 시절 과반 의석을 차지하던 열린우리당과의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 출범 뒤에도 참여정부 장관 일부가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3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대까지 내려가려면 5월은 돼야 한다고 전망합니다.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4천 명 가까이 감소한 33만 5,580명. 일주일 전보단 4만 5천여 명 줄었습니다. 확산세가 이번 주 들어서 조금 꺾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비를 넘고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중증 환자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오늘도 79명 추가돼 20일 가까이 1,000명대입니다. 게다가 위중증 환자는 정점 후 2, 3주 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거란 게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신규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 상황은 중증 환자의 정점, 사망자의 정점이 닥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확진자 감소 속도도 변수 중 하나입니다. 지난달 18일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첫 돌파한 후 62만여 명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한 달. 하지만 감소세는 확산세보다 완만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1.5배가 걸렸어요. 올라간데 40일, 내려오는데 한 80일 걸렸다고 제가 한 달 안에 안정된 10만 명 밑으로 보기는 어려울 거다.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대가 되려면 한 달 이상이 걸려 최소한 5월은 돼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밤사이 제주에서 시속 10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폭우가 내리면서 지붕이 날아가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남부지방도 강한 비바람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컨테이너 차량이 맥없이 넘어져 있습니다. 강풍에 건물 외벽 일부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간판도 뜯겨져 나갔습니다. 전선 뭐 그런 게 좀 있는데 지붕이나 뭐 그런 게 좀 있어갖고요. 도로가 나무들이 좀 쓰러져가지고 그 도로 장애가 있어가지고 좀 이제 그 안전조치가 드릴 거예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제주에선 강풍과 함께 집중 호우가 쏟아져 80건이 넘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으며 제주도와 남해안 그리고 지리산 부근에는 1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남부지방에도 강풍과 폭우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10건 넘게 신고됐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전남 경전선 구간 산 위에서 흙더미가 무너졌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이 경전선 구간을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 운행은 한때 중단됐습니다. 선호변에 있는 흙들은 다 제거가 됐고요. H빔 갖고 있고 거기에 다시 이제 토사 안 흐르게 천으로 접근하는 작업을. 부산에서도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아파트 공사장 토사 유출로 주변 도로가 흙탕물로 변해 한때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강원도와 전남, 경북 해안 지역에 내일 새벽까지 강풍이 이어진다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주말인 오늘 궂은 날씨 속에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비 오는 고속도로에서 승합차가 뒤집혀 어머니가 숨지고 아들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승합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심하게 찌그러진 차량 주변에는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 고속도로에 달리던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40대 어머니가 숨지고 20대 아들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 가서 블랙박스나 그런 걸 확인을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벨트를 매면 보통 튕겨나가지는 않잖아요. 차량에서 이탈이 되셨으니. 어젯밤 10시쯤에는 일주일 전 불이 난 서울 마장동 먹잘골목에서 성동구청 용역 직원 수십 명과 상인들이 4시간 가까이 대치했습니다. 구청 측이 불이 난 식당 앞에 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건물 철거를 걱정한 상인들이 막아선 겁니다.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렇게 해서 손님대로 위험성을 느껴서 다 그냥 나가버리시고. 구청 측은 주민 안전을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려 한 것이라며 건물 철거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숨지고 수십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경보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새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화단 앞에 주차된 차량은 떨어져 내린 유리 파편에 찌그러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2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낮 12시 반쯤입니다. 처음에 7층에서 연기 타는 냄새 난다고 불 들어왔네요. 주민 7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불이 난 7층에 살던 40대 여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이 이제 잠깐 집에 나왔다 오신 사이에 불이 나가지고 남편분께서도 불 끄려고 했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 주민들은 화재 당시 대피 안내 방송이나 비상벨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막 두드리더라고. 불렀다고. 방송도 않고 아무것도 몰랐어. 두드리더라 소리를.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경북 칠곡에서 20대 남성이 같이 살던 친구 3명에게 감금 폭행을 당해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제대로 먹지 못한 기아 상태였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잔혹성도 드러나고 있는데 수갑을 채워 고문까지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함께 사는 친구들의 계속된 폭행에 지난 19일 숨진 23살 이모 씨. 다리가 불편한 듯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키가 183cm나 되지만 사망 당시 그의 몸무게는 61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참 많았어요. 100kg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그렇게 온몸이 막 이래가지고. 지난해 8월 피의자들과 같이 살기 전까지만 해도 90kg 정도였던 몸무게가 7개월간 감금돼 폭행을 당하면서 30kg 가까이 빠진 겁니다. 일부 암 말기 환자들처럼 제대로 먹지 못해 생기는 기아 상태였다는 게 1차 부검 결과입니다. 피의자들의 잔인한 범행 수법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목을 조르며 생명을 위협하는가 하면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폭행에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철제 수갑과 경찰용 호신용구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평소 이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감시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구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돈 달라고 가더라고요. 돈 달라 내가 돈이 없으니까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빠 돈을 안 주면 안 돼.
경찰은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다음 주 초 검찰에 피의자들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 칠곡 사건의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명의로 사채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놓고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폭행 강도를 더 높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새벽 차량 한 대가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피의자들이 이 씨를 싣고 병원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4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피의자들은 이 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119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구급차가 아닌 개인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곳도 병원 측이었습니다. 장기 여러 곳이 파열된 이 씨 상태를 수상히 여긴 겁니다. 이쪽에서 신고 들어가는 자체가 맞느냐? 그건 맞아요, 사실은.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최근엔 전화까지 받지 않아 때린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줄곧 이 씨를 감금한 채로 이 씨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속세정을 받은 적이 있대요. 한 11월, 12월 때 작년에 그 돈으로 이제 차량도 구입했는 것 같아요. 경찰은 피의자들이 이 씨 명의로 또 다른 대출을 받는 등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서울과 경기에 걸쳐 있는 수락산과 불암산의 정상 표지석 4개가 잇따라 사라지는 수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4개 중 3개는 발견이 됐지만 성인 2명도 들기 힘든 이 정상석들을 누가 어떤 이유로 가져갔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서울 5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히는 수락산 주봉입니다. 그런데 산 정상을 지키고 있어야 할 표지석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정상 표지석이 사라진 건 지난달 중순쯤입니다. 누가 일부러 고의로 깬 것 같아요. 뭘로 때렸거나 망치 같은 걸로. 수락산 주봉을 포함해 최근 한 달 동안 수락산 도정봉과 도솔봉, 불암산 애기봉까지 정상석 4개가 잇따라 사라졌습니다. 해발 204m 높이에 있는 불암산 애기봉입니다. 산 정상에 있던 비석은 사라졌고 바닥엔 누군가 돌을 끌고 옮긴 듯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수락산 기차 바위의 안전로프 6개도 훼손됐습니다. 사람들 이용하는 건데 그런 거를 고의로 끊어놓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일부는 발견됐지만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경찰은 동일인의 소행으로 보고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을 만들었지만 구글이 이 법을 무력화하는 꼼수로 앱 개발사에게 높은 수수료를 떼가는 인앱 결제를 사실상 의무화했는데요. 결국 우려한 대로 수수료 부담은 소비자가 지게 됐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이용료를 줄줄이 올렸습니다. 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료 웹툰 이용권 결제 창입니다. 아이폰 이용자는 10개에 1,200원. 하지만 PC에서 구매하면 1,000원입니다. 20% 저렴합니다. 애플이 아이폰의 앱 안에서 결제할 때 개발사에게서 수수료를 걷어가는데 그만큼 소비자에게 더 비싸게 파는 겁니다. 국내 점유율 70%가 넘는 갤럭시폰 이용자도 곧 똑같은 상황에 직면합니다. 구글이 우회 결제도 차단하면서 사실상 인앱 결제를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앱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은 소비자의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웨이브는 구글 정책에 따라 인앱 결제가 의무 적용된다며 4월부터 가격 인상을 예고했고 티빙도 앱 결제 시 최대 2,100원 올린다고 공지했습니다. 다만 PC나 스마트 TV로 가입할 땐 기존 가격 그대로입니다. 이용료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 모르고 싶어서 모르는 게 아니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싸게 하는 방법으로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구글법 제정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불편을 줄여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OTT뿐 아니라 웹툰 등 다른 콘텐츠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 이용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강동원입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와 구글은 미국 증시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IT 기업들이죠. 증권가에서는 이 기업들의 앞글자를 따서 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급변하면서 이 팡의 의미가 바뀌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새로 등장한 팡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재무장에 들어간 유럽. 독일은 미국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고 동유럽 국가들도 드론과 대전차 무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Wir werden von nun an Jahr für Jahr mehr als 2% des Bruttoinlandsprodukts in unsere Verteidigung investieren. 이런 영향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 주가는 석 달 새 25% 정도 올랐습니다. 세계적 곡창지대와 유전, 광산 등을 보유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하면서 원유와 곡물, 광물 가격이 치솟고 있고 관련주도 함께 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권가는 새로운 팡이 국제 증시를 이끌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앞철자를 딴 기존의 팡은 지고 에너지, 방위 군사, 농업,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금과 광물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팡이 뜰 거라는 겁니다. 실제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더웨이는 최근 석유 생산업체인 옥시덴탈의 지분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국제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식량 가격 지수는 올해 2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식량 관련 농업주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친환경 사업이 각광받는 세계적 흐름을 타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업종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금값도 뛰고 있습니다. 유가나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3개월, 길어야 6개월 정도의 관심도가 이제 유지되는. 다만 새로운 팡에 속한 기업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실적에 비해 시가총액이 낮다는 분석도 나와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러우 전쟁은 금융뿐 아니라 우리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물론이고 밀가루나 목재 등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걱정에 원자재를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기견과 유기묘를 입양해 키우는 주부 신은혜 씨.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4kg에 5만 원 하던 사료가 8만 원까지 오르자 1년치 사료를 미리 사뒀습니다. 한 달에 16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많이 돼서 최근에 창고형 할인마트에 가서 사료를 8개월에서 1년치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을 미리 사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곡물값이 치솟자 국내 반려동물 수입 사료값도 15에서 20% 이상 올랐고 한 국내 브랜드는 80% 넘게 올랐습니다. 사료뿐만이 아닙니다. 인테리어 자재부터 가구 제작에 두루 쓰이는 러시아산 목재는 국내 목재 수입량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데 최근 가격이 급등해 우크라이나 침공 전과 비교해 최대 50%까지 올랐습니다. 러시아 자체에서 생산되는 원목이나 자작나무 합화나 이런 부분들의 공급 루트가 이제 확보가 안 되는,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지금도 확보를 해놓고. 전쟁 이후 45% 급등한 밀 가격에 자영업자들도 밀가루를 비축하는 등 곳곳에서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준 정황을 담은 증거라며 법정에서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결재 문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백현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재판에서 제시한 주요 증거 중 하나는 민간 사업자 선정 평가표였습니다. 선정 과정에는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정모 변호사가 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참여했는데 검찰은 정 변호사가 화천대유가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점수를 몰아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산관리 회사 계획과 인력 항목 등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만 A를 주고 산업은행 등 다른 2개의 컨소시엄에는 X라고 기재한 겁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대해선 모든 항목에 A를 준 반면 다른 사업자들에게는 배점 기준을 어겨가며 0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정 변호사가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공모 지침서를 만든 뒤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해 보안 유지 명목으로 직원들의 열람을 금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열린 재판에선 대장동 개발 초창기인 지난 2011년 7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고문이 결재한 문건도 공개됐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대장동 일대 3,100세대를 개발해 성남시에 3,2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됐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2015년 2월 실제 사업 공모 지침서엔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일부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TV조선 백현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장제원은 특급 보좌관입니다. 당선인의 비서실장 장제원 의원 얘기네요. 네, 자타공인하는 측근 중에 측근 복심인데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도 거론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본인은 인수위 2달 동안 열심히 당선인을 보좌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로 모셔다 드리고 여의도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당선인 비서실장도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된 건데 당선인이 또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당선인 비서실장이 될 때에도 깜짝 발표였습니다. 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방한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사실상 기정사실이 된 건데요. 장 실장도 본인의 임명 사실을 이때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두 사람 사이가 격이 없는 사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장제원 실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에 입문해서 여의도 문법에 생소하던 시절부터 갖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요. 선거 막판에는 안철수 후보 측 이태규 의원과 밤샘 협상을 벌여서 단일화에 물꼬를 트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장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 유세 도중에 이렇게 고마움을 표했었습니다. 정치에 처음 발을 디뎌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저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서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시고. 네, 아니 근데 저렇게까지 윤 당선인의 신뢰를 얻게 된 비결이 뭡니까? 네, 이 지난 대선 선거 과정을 지켜본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실함과 치밀함이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보좌관처럼 일한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데 후보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또 절대로 후보에게 먼저 전화를 하지 않되 찾으면 바로 달려가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는 게 제1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특히 보통 보고를 할 때는 한두 개의 안을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장 실장은 플랜 B뿐만이 아니라 C, D, E, F까지 미리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보고를 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선대위가 내홍을 겪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내부 정보를 이제 누군가가 언론에 흘린다. 그래서 윤핵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윤핵관이 장 실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국민의힘도 내부에서 정체를 파악했는데요. 네. 누군지 밝히지는 않지만 장제원, 권선동, 윤한홍 등 진짜 핵심 관계자 중에는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특정 언론이 핵심 관계자라고 포장을 했지만 진짜 핵심은 아닌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장제원은 특급 보좌관의 느낌표는
그래도 측근 리스크는 조심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장 실장에 대한 윤당선인의 신뢰와 애정 아주 두텁다 보니까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더라도 임기 중에 중책을 맡을 가능성 여전히 크다는 전망이 많죠. 하지만 역대 권력자들이 측근들의 이른바 문고리 권력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은 항상 주의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혜경 마침내 결별 수순입니다. 누구하고 결별을 한다는 거죠? 이 김 씨를 수행했던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부터 3년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직원들을 조사했더니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 이렇게 어제 배 씨를 경기 남부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가 됐습니까? 아니요, 이 구두 설명만 내놓고 배 씨 본인조차도 조사하지 못했는데요. 민간인 신분인데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 이런 이유인데 배 씨는 최근 전화번호를 바꾸고 SNS를 모두 탈퇴한 채 자맹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의 핵심은 배 씨가 이 법인카드를 자신을 위해서 유용한 것이 아니라 김혜경 씨를 위해서 쓴 것 아니냐, 이 부분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7급 공무원 A 씨를 통해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초밥과 닭백숙, 한우 등이 김 씨 자택으로 배달이 됐고요. 경선 기간에도 김 씨 외부 모임에 법카가 사용된 정황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죠. 이 경기도 혈세가 지사의 부인 활동에 쓰인 것이지만 정작 김 씨 조사는커녕 고발 대상에서도 김 씨는 제외가 됐습니다. 이 경기도 감사관은 이재명 전 지사와 가까운 인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민변 출신인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요, 10년 만에 비감사원 출신 인사인데 이 전 지사가 지난 2020년 직접 임명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도 김 씨가 아닌 피해자이자 공익 제보자인 A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서 텔레그램과 녹취 등 자료를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애초에 지자체장 부인을 위한, 그 부인 의전을 위한 공무원은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배 씨 선에서 뭐 의혹이 정리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겠는데 애초부터 선대위에서는 이번 논란 이전부터 배 씨의 갑질 등 품행 문제 때문에 경질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김혜경 씨가 이를 강하게 반대해서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다만 이 전 지사가 정치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논란을 정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배 씨를 고발하는 수준에서 김 씨와 결별 수순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김혜경 마침내 결별 수순의 느낌표는 경기지사 선거에 달린 운명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6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하게 될 경우에 그동안 국회 자료 요구나 감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대장동 의혹, 또 법인카드 의혹 관련 각종 자료들을 국민의힘이 볼 수 있게 되죠. 감사관 역시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새로 밝혀질 수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전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와도 직결이 돼 있는 문제라서 경기지사 선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지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맑겠고 바람도 약해지겠습니다. 다만 날은 좀 쌀쌀할 수 있겠는데요. 바람의 방향이 남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춘천과 충주가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대구는 8도에서 시작해 낮에는 1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물결이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 전국에 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실패한 것입니까? 저는 온 국민들의 함께 이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주요국보다 국민 희생을 10분의 1 이내로 막았다며 K방역 실패론을 반박했습니다. 아직 정점을 지나는 중인 우리와 확산세가 꺾인 국가와의 비교가 적절한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최근 하루 사망자가 400명 안팎입니다.
이제 4일장은 기본이 됐고 장례용품 구하기도 어려울 지경이죠. 정부는 코로나에 감염된 기저질환자의 사망이 늘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기저질환자여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목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들의 유족에게 희생을 줄였다, 성공적인 방역이다라는 자화자찬이 어떻게 들릴지 생각해봤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